한국을 알리는 기업들. 일부 현대. 1. 현대와 정주영. 현대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건물을 만드는 건설, 배를 만드는 조선, 여러 종류의 기름을 만드는 정유, 여러 종류의 철을 만드는 제철, 그리고 자동차 등 현대는 이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대기업이다. 그 외에도 백화점, 금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대조선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100대 브랜드 중 하나이며 판매량 세계 6위의 자동차 회사이다. 하지만 현대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다. 현대를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은 거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정주영은 1915년 11월 15일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호인 아산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동네의 이름이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농사일에 바빴다. 큰아들인 그도 아버지와 함께 매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정주영은 도시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그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 가출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아버지에게 붙잡혀 돌아와야 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부탁했다. 제발 농사꾼이 되라고 했다. 그럴 때면 정주영도 잠시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출을 하곤 했다. 결국 정주영은 가출 4번 만에 서울에 있는 쌀가게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럽게 일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할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정주영이 자전거로 쌀을 배달하게 되었다. 정주영은 주인에게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겨우 얻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까지 오는 날이어서 자전거를 타기가 더욱 어려웠다. 결국 그는 무거운 쌀을 싣고 가다가 크게 넘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사흘 동안 밤을 새우며 쌀을 싣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다. 그 후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쌀을 싣고 달리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본 쌀가게의 주인은 정주영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에게 쌀가게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러운 성품이 그를 쌀가게 주인으로 만든 것이다. 쌀가게는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세운 기초가 되었다. 이후 쌀가게에서 얻은 경험과 자본으로 그는 여러 기업을 차례로 만들었다. 현대를 만든 힘은 바로 정주영의 부지런함과 믿음직스러움이었다. 2. 현대의 출발과 현대건설. 1950년 1월 드디어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생겨났다. 집과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는 작은 회사였다. 이 회사는 현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인 회사였다. 현대라는 이름은 옛날이 아니라 현대를 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를 세운 지 6개월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부산에는 전쟁에 참여한 미국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다. 현대건설은 부산에서 미군들이 지낼 숙소를 만들게 되었다.
정주영은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숙소를 만들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얻은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넘게 열심히 일을 하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바로 미군과의 관계였다. 미군과의 관계는 이후 현대건설이 큰 회사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와서도 현대건설은 미군과 관련된 공사들을 계속했다. 그리고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와 관련된 공사들을 맡게 되었다. 전쟁으로 부서진 여러 건축물들을 고쳐야 했기 때문이다. 현대는 미군과 관련된 많은 공사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 공사를 맡을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먼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는 공사를 맡게 되었다. 완전히 파괴된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려웠다. 게다가 강의 깊이가 겨울에는 얕아지고 여름에는 몇 배로 깊어져서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그렇게 큰 공사는 해본 적도 없었고 장비도 부족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튼튼한 다리를 완성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은 시련일 뿐이다. 살아있는 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은 이런 생각을 하며 어려운 공사를 끝까지 마쳤다. 이런 생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마칠 때마다 회사는 점점 더 크게 성장했다. 그 후 현대건설은 소양강댐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처럼 더욱 크고 힘든 공사도 무사히 해냈다. 나아가서 이러한 국내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건설에도 도전했다.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 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그 후 알래스카의 다리, 사우디아라비아 항만 건설 등 많은 일을 해냈다. 해외 건설의 성공은 현대가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3.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대조선. 현대건설은 외국에 나가 많은 공사를 해 외화를 벌었다. 그리고 세계에 한국과 현대를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것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야 했다. 현대는 그 새로운 분야로 조선 산업을 선택했다. 조선 산업을 고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배에 들어갈 수많은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장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정주영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둘째는 여러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배에 들어갈 부품은 몹시 다양했다. 그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더욱 많은 산업들이 발전할 것이 당연했다. 셋째는 건설에 비해 벌 수 있는 외화가 더 많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치른 뒤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외화가 꼭 필요했다. 외국에 배를 만들어 팔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큰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선박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한국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다. 조선소를 짓고 거기에서 배를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주영은 영국의 바클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바클리 은행은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조선소도 없고 배를 주문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지금은 없어진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 정주영은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한국의 능력을 설명했다.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바클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다음에는 배를 주문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 정주영은 아무것도 없는 울산 바닷가의 모래밭 사진만 들고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 모래밭에 조선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영의 이런 행동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 설득했다. 더 싸고 더 좋은 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배를 주문할 사람이 나타났다. 100년 가까이 그리스에서 해운업을 해오던 리바노스 씨였다. 그는 한 척에 3,095만 달러나 하는 26만 톤짜리 배 2척을 주문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항상 방법은 있다. 정주영의 이런 생각은 결국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게 했다.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현대조선은 2012년 현재 세계 1위의 조선기업이다.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70억 달러 이상의 배를 주문받았다. 4.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현대자동차. 1967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는 한국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현대는 건설 회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주영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한 경험으로 자동차 산업에 도전했다. 결국 포드는 현대와 계약을 하고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다. 이때 세워진 회사가 바로 현대자동차였다. 그런데 현대는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외국의 앞선 자동차 기술을 완전히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드와 합작 회사를 세워야 했다. 하지만 포드는 현대와 합작 회사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현대자동차와 포드의 계약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포드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만 했다. 1974년 드디어 한국 최초의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다. 그리고 2년 만에 포니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는 세계 100대 브랜드 중 하나이다. 5. 사회에 대한 보답과 북한 방문. 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는 기업에 일할 사람을 보내주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준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큰 기업을 세운 사람들은 사회의 이러한 도움에 보답하려고 한다. 현대 역시 한국 사회의 여러 도움을 받아 성장했고 그 도움에 보답했다. 정주영의 호를 따서 만든 아산재단은 병원이 없는 많은 지역에 종합병원을 세웠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현대는 국가적인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 힘을 보탰다.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북한과의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에 큰 힘이 되었고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1998년 6월 16일 CNN을 통해 특별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500마리의 소를 나누어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트럭들은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에 도착했다. 그리고 잠시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민간인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북한에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바랐다. 실제로 얼마 후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현대는 기업이 사회에 할 수 있는 훌륭한 보답을 보여주었다. 2부 삼성 1. 삼성을 세운 이병철과 첫 실패의 교훈.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2012년 세계 기업들 중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9위라고 한다. 그 가치를 값으로 계산하면 329억 달러 정도이다. 전 세계의 대도시 어디에서나 삼성의 광고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명 축구 선수가 삼성을 나타내는 상표가 그려진 옷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삼성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고 이병철 회장이다. 그는 1910년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땅을 많이 가진 큰 부자였다. 어린 이병철은 할아버지가 세운 옛날 학교인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다. 그는 뜻도 잘 모르고 외우기만 해야 하는 공부가 아주 싫었다. 그는 부모님을 졸라 결국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이병철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 이병철은 다시 아버지를 설득해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그는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일본 유학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서당과 중학교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교까지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자 이병철은 앞날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다. 오랜 생각 끝에 그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마산에서 정미소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사업 계획을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투자를 얻었다. 거기에 아버지의 도움도 받고 은행의 대출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마산의 최고의 정미소를 지었다. 정미소 사업은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젊은 이병철은 정미소 사업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운수 사업과 부동산 사업도 시작했다. 결국 모든 사업에서 성공했고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런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이병철은 큰 돈을 벌기는 했지만 대출도 많았다. 사업을 늘리느라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을 갚으라고 재촉했다. 결국 이병철은 가진 것을 모두 헐값에 팔아서 급하게 대출을 갚았다. 성공만 계속될 것 같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실패로 바뀌었다. 큰 돈을 번 젊은 사업가였던 이병철은 시리에 빠졌다. 2. 인재의 중요성과 삼성물산. 실패는 큰 실망을 주기도 했지만 큰 교훈을 주기도 했다. 한동안 실망감에 빠져있던 젊은 이병철은 자신의 실패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그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나친 욕심이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오랜 생각과 검토 끝에 이병철은 중국에 과일과 건어물을 수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삼성상회라고 지었다. 삼성의 삼은 숫자 3을, 성은 빛나는 별을 뜻하는 글자이다. 이병철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3과 영원히 빛나라는 뜻의 성을 합쳐 회사의 이름을 지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세운 오늘날의 대기업 삼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삼성상회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물건을 수출했다. 삼성상회가 점점 커져갈 무렵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한국을 강제로 지배하던 일본인들이 떠나자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다. 삼성상회는 대구에서 꽤 유명한 회사였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구를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병철은 대구에 있는 삼성상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났다. 그는 종로에 있는 건물에 삼성물산을 세웠다. 그리고 중국에 과일과 건어물을 수출하는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바늘, 실, 설탕 등을 수입해서 파는 일이었다. 삼성물산은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얼마 후 또 한 번 힘든 일이 닥쳤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서울에 있던 삼성물산의 직원과 이병철의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못했다. 결국 회사와 모든 재산을 북한군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북한군 아래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잠시 북한군이 서울에서 떠나자 가족들과 직원들은 대구로 피난을 갔다. 대구에서는 여전히 삼성상회가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믿을 만한 인재를 골라 삼성상회를 맡겼기 때문이었다. 대구의 직원들은 그동안 열심히 번 돈을 모두 이병철에게 주었다. 이 돈을 받은 이병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삼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정말로 부산에 다시 삼성물산을 세웠다. (3) 수출의 중요성과 제조업. 부산에 세워진 삼성물산은 1년 만에 자산이 20배나 늘어날 정도로 커졌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물산은 국내에 모자라는 생필품을 수입해서 파는 일로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냥 수입만 하는 일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이 필요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설탕이 많이 쓰였지만 생산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탕 수입에 매년 많은 외화를 써야 했다. 이병철 회장은 사탕수수를 수입해 설탕을 만들기로 했다. 이 설탕을 수출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산에 설탕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왔다. 이때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제일제당이다. 설탕 사업이 크게 성공하자 이병철 회장은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생각했다. 현대적인 시설과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모직공업이었다. 당시 국산 모직은 품질이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수입한 모직만 찾았다. 좋은 모직을 만들면 외화도 아끼고 국민들의 생활도 더 나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모직공업을 시작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다.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이병철은 이러한 반대를 뿌리치고 결국 1954년 9월 제1모직을 세웠다. 제1제당을 설립한 지 겨우 1년 만이었다. 제1모직은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기업이 되었다. 4. 세계 1위를 향한 첫걸음과 삼성전자. 모든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삼성은 순조롭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정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삼성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그 결과 전자산업이 미래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판단을 내리자 이병철은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먼저 일본을 방문해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수원과 경남 울주에 공장을 세울 큰 땅을 샀다. 처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나중에는 컴퓨터와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969년 1월 마침내 삼성전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2년 1월 텔레비전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한국 전자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다. 오늘날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설립한 지 몇 년 후 이병철이 큰 병에 걸렸다. 위암으로 수술까지 해야 했다. 이병철은 삼성의 미래를 위해 후계자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셋째 아들인 이건희가 회사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건희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특히 새로운 분야인 반도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것이 오늘날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게 한 첫걸음이었다. 위암을 치료한 지 10년 만인 1987년에 이병철은 다시 폐암에 걸렸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떠났다며 함께 슬퍼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있을 수는 없었다. 삼성을 보다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오.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기업.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장을 맡게 된 이건희는 가장 먼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이건희는 직접 미국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돌아보았다. 그는 삼성 텔레비전이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텔레비전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삼성 제품은 한국에서만 최고일 뿐 세계에 나가면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세계 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삼성이 고쳐야 할 점,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다. 하루는 이건희에게 회사 방송팀이 만든 비디오 테이프가 전해졌다. 테이프에는 삼성전자가 세탁기를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를 본 이건희는 깜짝 놀랐다. 세탁기 뚜껑을 만드는 한 직원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 직원은 부품이 잘 맞지 않자 대충 칼로 깎아 맞게 했다. 잘못된 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직원의 태도에 이건희는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금방 만들 수는 없었다. 이후에도 삼성의 제품들은 여전히 품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았다. 휴대폰 화형식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바꾼 사건이었다. 당시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은 품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소식은 이건희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는 불량품을 팔고도 고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몹시 화를 냈다. 그는 이미 팔린 휴대폰을 모두 걷어들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웠다. 그 자리에 모인 삼성 직원들은 불타는 휴대폰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완벽한 제품,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생산된 휴대폰은 완전히 달라진 품질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완벽한 품질을 갖추자 삼성은 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면서 더욱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품질을 강조한 변화는 오늘의 삼성을 있게 한 중요한 힘이었다. 2012년 5월 삼성전자는 그래핀이라는 재료를 이용한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 반도체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더 나은 품질, 더 좋은 제품을 위한 삼성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3부) LG 1. 구씨와 허씨의 만남. LG는 2011년 매출액이 142조 원인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전 세계에 근무하는 LG의 직원들은 21만 명이 넘는다. 화장품, 휴대폰, 가전제품 등 한국인들의 생활 속 많은 물건들이 LG의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기업인 LG의 시작은 어땠을까? 누가 처음으로 LG를 만들었을까? LG를 세운 사람은 고 구인회 회장이다. 구인회는 1907년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이 대대로 함께 사는 곳이었다. 학문을 사랑하는 구씨 집안과 재물을 많이 모은 허씨 집안은 오랫동안 사돈관계였다. 젊은 구인회도 허씨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구인회의 장인은 사위가 서울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장인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 그래서 구인회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5명의 동생들, 마을 청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었다. 구인회는 조합의 지도자로서 마을의 여러 일을 함께 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31년에 처음으로 구인회 상점을 연 것도 이러한 경험의 도움이 컸다. 선비 가문이라 장사는 안 된다고 하던 집안 어른들도 나중에는 허락을 했다. 구인회 상점은 1940년에 주식회사 구인상회로 바뀌었다. 옷값만 팔던 가게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사업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중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다. 구인회는 부산에서 좀 더 큰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그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부산으로 가서 조선흥업사를 세웠다. 그때 허씨 집안에서 구인회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허씨 집안의 청년을 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했다. 구인회는 허씨 집안의 청년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시작된 구씨와 허씨의 동업은 이후 5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2) 럭키크린과 제조업의 시작. 구인회는 부산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았다.
구인회는 화장품 판매업에 관심이 있었다. 다른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가져다가 파는 일이었다. 옛날부터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이런 물건을 파는 일이라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예상대로 화장품은 아주 잘 팔렸다. 그런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팔 수 있는 화장품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물건을 가져다가 팔기만 해서는 사업을 키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구인회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해서 구인회가 만든 조선흥업사는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구인회는 모든 재산을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내놓았다. 부산에 있는 그의 집도 화장품 공장으로 바뀌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제품이 만들어졌다. 바로 럭키크림이었다. 럭키크림은 비쌌지만 품질이 좋아서 잘 팔렸다. 럭키크림이 성공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조업에 나서기로 했다. 1947년 라키화학공업사가 설립되었다. 라키화학공업사의 라키는 럭키라는 이름을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바꾼 것이었다. 이후 럭키 혹은 라키는 회사 이름과 제품 이름에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1995년부터 새롭게 바뀐 상표 LG에도 여전히 럭키를 의미하는 L이 들어있다. 그런데 럭키크림의 품질은 좋았지만 화장품 통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럭키크림의 통은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화장품을 가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통이나 뚜껑이 깨지는 일이 많았다. 당시의 기술로는 깨지지 않는 화장품 통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 튼튼한 화장품 통을 만드는 일이 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화장품 연구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 그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통들도 있었다. 플라스틱은 튼튼하면서도 어떤 모양이든 쉽게 만들 수 있었다. 플라스틱은 화장품 통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였다. 오늘날 LG의 사업 중 중요한 화학 분야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3) 생활 속에서 성장한 화학공업. 플라스틱은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칫솔, 빗, 그릇 등 만들 수 있는 물건은 끝이 없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와 도자기로 된 생활용품만 썼다. 나무와 도자기로는 물건의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들은 큰 인기가 있었다. 특히 칫솔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었다. 칫솔이 성공하자 치약도 만들기로 했다. 당시 한국에는 지금과 같은 모양의 치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가루로 된 치약만 만들 수 있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치약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열심히 연구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럭키 치약 개발에 성공했다. 그런데 힘들게 만든 럭키 치약이 처음부터 잘 팔린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외국에서 만든 치약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럭키 치약을 사람들에게 알릴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 마침 1956년 서울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렸다.
그곳에 온 관람객 10만 명에게 럭키 치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럭키 치약의 품질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후 럭키 치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졌고 인기도 많아졌다. 럭키 치약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치약의 대표로 여겨지게 되었다. 치약이 성공하자 회사에서는 비누와 세제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레몬 향기가 나는 비누, 벌꿀이 들어간 비누 등 다양한 비누가 만들어졌다. 세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와 주방에서 사용하는 세제들도 만들어졌다.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도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 락키 화학에서 만든 제품들은 거의 모두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전에 없었던 락키 화학의 많은 제품들은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깨끗함과 편리함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계속 사용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LG의 생활용품들은 매우 친숙하다. 4. 한국 최초의 전자회사 금성사. 1950년대 한국에는 방송사들이 생겨났다. 그러자 방송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때까지 한국에는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값이 비싸도 외국에서 만든 라디오를 사야만 했다. 락키 화학은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전자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 위험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LG의 기본 정신이었다. 락키 화학은 1958년에 한국 최초의 전자회사인 금성사를 세웠다. 금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금으로 된 별이었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주와 화려하고 신기한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금성사는 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와 노력을 계속한 지 1년 만에 한국 최초로 라디오를 개발했다. 라디오를 개발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라디오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일이었다. 외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쓰면 좀 더 쉽게 라디오를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금성사는 라디오를 만들면서 부품들도 함께 개발했다. 어려워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다른 회사가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락키 화학은 이미 플라스틱 공업에 성공한 회사였다. 라디오의 여러 부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여러 물건을 만들어낸 경험이 라디오를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라디오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자 다른 제품들도 계속 개발했다. 선풍기,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과 세탁기 등을 개발했다. 금성사의 제품들은 거의 모두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락키 화학의 제품들처럼 금성사의 제품들도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후 금성사는 한국의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LG전자의 제품들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5. 싸움 없는 나눔. 화학 분야에서 시작한 LG의 사업은 전자와 정유 분야로 넓어졌다. 그래서 회사도 점점 커졌다. 1970년 구인의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큰아들인 구자경이 회장이 되어 회사를 맡았다. 그 후 회사는 더 커져서 1982년에는 미국에 텔레비전 공장을 세웠다.
1995년에는 구자경의 아들인 구본무가 회장이 되어 다시 회사를 맡았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지금의 LG로 바꿨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LG가 이때 만들어졌다. L은 럭키를 뜻하고 G는 금으로 빛나는 별이라는 뜻의 금성인 골드스타를 뜻하는 이름이다. 회사는 더욱 커져서 통신, 건설, 쇼핑 등으로까지 사업 분야가 넓어졌다. 그런데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자 전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회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결과 2003년에는 LS, 2005년에는 GS가 새로운 회사로 나누어졌다. LG에는 전자, 화학, 통신 분야만 남았다. 회사를 나눈 LG의 선택은 많은 기업들이 본받을 점을 보여주었다. 회사를 나누면서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 싸우고 빼앗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습의 바탕에는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정신이 있었다. LG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원들 간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했다.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오랫동안 LG를 이끈 힘이었다. 화합과 조화 때문에 구씨와 허씨 집안은 50년이 넘도록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구씨와 허씨가 동업을 끝내는 과정에서도 이런 마음은 큰 힘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LG에서는 직원들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한다.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정신은 지금의 LG에도 이어지고 있다.